채무자가 네 감사합니다 인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가 명도와 관련돼서 꿀팁을 하나 주신다고요. 상가 명도하실 때 시중에 강의하는 강사님께서도 저에게 많이 그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든지 가게를 샀는데 예고를 하러 가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나가십시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 쉽게 이제 뭐 이사 가는 것 같다 하고 했는데 막상 집행하러 가보니까 그 당시는 채무자라는 사람이 점유자가 A였는데 이제 가보니까 B라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밀면서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 사람들과 낙찰자 사람들은 가슴에 복통을 치겠지요. 잘못하면은 이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집행관하고 뭐 아는 사이 아닐까? 뭐 봐주는 거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팩트는 집행관은 현장에서 형식적인 권한만 있어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28년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집행관은 형식적 권한, 즉 말해서 이것이 사업자 등록증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거를 사업자 등록증 내밀었다면 이거는 집행관이 거부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맞다는데 점유가 바뀌었다는데 집행을 한다? 형식적 권한을 넘어선 거죠. 그럴 때는 실질적 권한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낙찰자 쪽에서는 상당히 돈을 몇십억 주고 샀는데 이렇게 바뀌었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B가 바뀌었으니까 B에 대한 선계 집행을 받았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또 며칠이 걸리고 또 몇 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있는데. 그럼 낙찰자는 그 다음에 또 마음고생도 하고 가보니까 C로 바뀌었어요. 집행관은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할 때 인정해라. 하겠다. 이 집행을 인정한다면 C 안에 D로 바뀌어도 됩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한다면.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주의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분명히 집행할 건데 장사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사업자가 계속 바뀐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분들의 그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는 뭐 알 수는 있을 거예요. 막 시간을 벌면서 장사하면서 무슨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 앞 사람한테 돈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운영을 인계했다든지 중요한 것은 바뀌었던 B와 C와 D는 경매를 당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계속 집행이 불령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참 저도 답답했고 뭐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이 집행관의 권한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만약에 그를 무시하고 당신들은 계속 고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집행할래. 이것은 집행관의 판단이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집행관한테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집행관의 형식적인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점유가 틀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겁니다. 그냥 물러서는 겁니다. 집행관이 집행 현장에서 권한이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게 제가 아쉬운 거예요. 앞으로 개정된 민사집행이 개정되면은 이 권한을 주시면 좋겠는데 과연 그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사전에 이 집을 갔을 때는 임장을 하는 경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몇십억짜리 사고 10억짜리 이상 되는 이런 건물을 샀을 때 임장 안 하고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손님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주간에도 가고 야간에도 가고 휴일날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발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임장을 다니면서 이 집에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먼저 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된답니다. 이 집에서 샀을 때 전표를 한번 떼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집에 전표를 뗐을 때는 전혀 낙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1등이 됐을 때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매출 전표를 하나 먹고 매출 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매하기 전에 매출 전표니까 뭐 몇 달 전 거 아닙니까? 네. 또 이 건물이 유찰될 수도 있어요. 입찰하기 전에 또 한 번 또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매출 전표도 한번 떼보고 또 먹어요? 예. 입찰하고 나서 만약에 낙찰이 되었었다. 그럼 또 바로 가야 됩니다. 또 먹으러 가야 됩니다. 네. 이 집은 내 집이구나 하는 무한한 감정을 가지고 혹시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밥값도 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매출 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를 냈다. 대금 납부를 낼 때도 또 그날 밥도 안 먹고 이제 등기도 하고 강제 집행 신청하기 전에도 밥도 안 먹고 자 저한테 매출 전표가 몇 개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매출 전표가 똑같은 사람으로 전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매출 전표가 이 집 앞으로 나온다면 이 집이 이 사람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점유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무자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러면은 그 채무자 이름으로 인도 명령 신청하고 그리고 당연히 결정문이 나오지요. 그리고
가지고 지평을 신청하면 예고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예고로 나갔을 때 그 사람 이름이 우리 흔한 이름이 뭐지요? 한국에서 흔한 이름. 철수를 할까요? 네. 그러면 철수라는 이름이 채무자였는데 인도 명령에 철수의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철수라는 사람이 맞아요. 오케이.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까지 나가십시오 했잖아요. 두 번째 집행하러 갔더만은 아니더라. 철수가 영자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은 날짜가 옛날 거예요. 그 앞에 거. 또 가면은 영자에서 또 뭐 방자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봤습니다. 이럴 때는 집행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관이 저번에 갔을 때는 예고했을 때는 철수인데 갑자기 너는 고의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집행할 거야. 이렇게 하는 집행관은 없습니다. 그 영자가 제출했던 사업자 등록증이 가만히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다른 계약서더라. 이러면은 다르게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 분명히 제출했는데도 집행관은 아니야. 너희들은 고의성이 있어. 나 집행할 거야. 이러면은 집행관한테는 손해배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집행관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더 영자로 바뀌었다는 그 성계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자에 대해서 인도 명령 신청을 다시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집행 불용 조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장에 가본 결과 철수가 아니고 영자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불용 조서를 가지고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인도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인도 명령 이제 영자 거를 받고 갑니다. 갔어요. 네. 방자로 바뀌었어요. 자, 이럴 때는 낙찰자가 참 가슴에 좀 맥히겠죠. 보통 할 일 아니잖아요. 맞아. 네. 그래 이럴 때는 내용을 아는 사람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래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있었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세월이 지나면은 다 합의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세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낙찰자가 큰 금액을 내고 샀을 때는 최소한 이자도 들어갈 것이고 빨리 점유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허탕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상당히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분이 처음부터 명도에 대한 기본을 알았다면은 명도라는 것은 이렇게 흐름이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런 상가를 샀을 때는 명도의 흐름을 알았던 분은 이렇게 전표를 다 모아가지고 이따가 이 전표를 쫙 깔아비면은 매를다 전부 다 철수 이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이분이 장사를 하면서 철수의 이름으로 장사해가지고 철수 이름으로 매출전표 받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집행이 된다 하니까 전혀 상관없는 영자와 방자 이름이 나오고 명의 변경을 바꾸고 한 것은 집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밖에 더 되냐 해가지고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한번 해보면은 법원에서 가만히 보면은 참 일리는 있잖아요. 매출전표 이렇게 나오는. 그럼 집행에 이의신청했을 때 집행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판사님은 신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문도 할 수도 있어요. 전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됐냐? 야, 이건 정말 이거 형사상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명의를 바꿨기 때문에 세무서에 세금 포탈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방법은 꼬인 부분을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한 대에서 뭐 명도가 된다 안 된다 그 방법은 제가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최소한의 낙찰자는 이런 정도의 준비성을 가지고 저런 건물을 대적한다면은 앞으로 진행되는 강제 집행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 앉아가지고 하지 않을까. 몇십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채무자가 네 감사합니다 인계합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밥을 좀 몇 번 먹어야 되겠네요. 이런 방법도 조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관한테 제시하고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할 때도 참조로 쓰신다면 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네. 이게 대출만 미리 알아볼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 물건 사이즈가 작든 크든 간에 명도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해놓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항상 제가 강의할 때는 조금 서글프게 강의합니다. 왜 우리 수강생들은 이런 강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번 청각하신 분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건물 주인들이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명도 소송을 한다는 것은 세입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소송할 때 한 번 더 알아봐.
알아보자. 한 번 더 알아보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그래서 만약에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계약자는 그 사람인데 장사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자 주소된 그 사람하고 동시에 소송을 피고 들어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자 그 사람한테는 월세 얼마를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등도 좋지만 이런 한번 입찰하실 때 명도를 어떻게 하면 명도를 쉽게 하고 빨리 내가 점유를 해가지고 빨리 월세를 받고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막 이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떤 강의 하세요? 명도 특강도 제가 하고요. 특강. 네. 특강하고 이런 입찰 법정하고 지분 입찰 그리고 뭐 왜 이런 경매가 불허가 날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도 명령 송달을 그렇지 않으면은 명도 소장 송달을 상대방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전달할까? 본인이 송달을 또 안 받으려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갈까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는 송달도 그렇게도 제가 강의하고 나머지는 강제집행 명도 보면서 최소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최단 시일 안에 빠르게 그리고 채무자가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명도 강의를 제가 예를 들어서 고시텔에 사실 때는 어떻게 명도를 하면 최단 시간에 명도를 할 수 있다. 가정집은 어떻게, 공실은 어떻게, 골프장, 여관, 원룸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우리 말했던 그런 농장이라든지 무슨 뭐 10층짜리 뭐 점포 상가인데 어떻게 보면은 상인들이 한 20개 점포, 50개 점포가 있다. 그분들은 뭉칠 거 아닙니까? 나는 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50대 1로 하면 불리하잖아요. 네. 1대 1로 명도해라. 50개 점포 왜 50인을 하지 말고 사건 번호 하나에 PC방 한 사람의 김밥집 1대 1로 하다 보면 나중에 합의가 된다. 50명이 뭉치면 합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50명한테 뭉쳤기 때문에 마음은 있고 싶은데 혼자서 이탈을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PC방 외 49개 점포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대 1로 각계격파. 보통 이런 강의를 하려면 보통 한 1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싶다 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싶으니까 토요일 날 3시간씩 4주를 하는 경우에는 올 사람들 오다가 또 바빠서 못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그냥 막 7시간씩 막 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막 이런 강의 위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블로그도 하고 계시잖아요. 블로그는 조금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 혼자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조금 이거 젊은 세대 같이 이렇게 컴퓨터 운영도 느리고 좀 말하는 웅변도 좀 없고 예. 제 아는 상식을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느 때는 뭐 한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블로그에도 평상시 그 명도에 대한 내용 토지를 샀는데 토지 위에 수목이 있다. 이상한 집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명도를 할까 하는 예를 들자면 또 요양병원을 명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뭐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것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명도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설명란에 천자복님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후레이가 만난 사람의 공식 질문이기도 합니다. 2019년 네네. 천자복님의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일단은 강의는 할 겁니다. 네. 강의를 하고 올 하반기에 제가 천자봉 실전 명도 책자를 낼 예정입니다. 이 명도 책자는 분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최단 시간에 명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갖다가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런 명도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다. 즉 어려움이 없다. 겁을 내지 말고 할 수 있다. 막 이런 내용인데 아마 체계적으로 책자를 한번 내고 싶고요. 1월 달부터 그냥 명도 특강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입찰 법정이라든지 한 28년 동안 법원에서 느꼈던 그런 팩트 강의를 제가 아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명도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도 흥미진진하네요. 일단은 일부 사람들은 명도는 조금 등하시 하십니다. 프레임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 인터뷰 해보니까 어때요? 흥미롭죠? 준비해야 되겠다, 명도도. 맞습니다. 내가 1등을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하지만 명도를 어떻게 단시간 따라서 우리가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빨리 저 집을 점유할 수 있을까? 소유권 이전은 아닙니다. 점유입니다. 그리고 빨리 단시간에 명도를 해가지고 내가 세를 낳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 계기로 이런 경매를 하면서 이
명도 부분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명도 강의 인터뷰를 나름대로 소개해 주신 그 탈천님하고 우리 후랭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